이른 새벽에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법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법당 근처에 새로운 식당이 들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딱 봐도 얼마 못 가겠구나 싶었어요. 왜요? 거기는 도깨비터였거든요. 아. 도깨비터는 도깨비님의 놀이터여서 막 캐집고 놀기 때문에 터의 기운이 정말 셉니다. 그래서 그곳의 기운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가면 별 탈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돈은 물론이고 건강에 사람까지 잃을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이제 전에 들어왔던 새로운 식당들도 모두 몇 달 가지 못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마음 같아선 이게 직업병인데 그 식당에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여기 도깨비터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벌써 터에 들어왔는데 얘기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치. 어쩔 수 없이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났나? 그 식당 사장님이 저희 법당을 찾아왔어요. 요즘 이제 장사가 안 된다면서 신세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사를 하시는 그곳은 도깨비터예요. 그 터의 기운을 누르든 도깨비님께 인사를 하든 방법을 찾으셔야 장사문이 활짝 열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막 들어와서 인테리어 하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다. 지금 돈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도깨비님이 좋아하는 음식, 메밀묵, 시루떡, 막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문 밖에 상을 차리고 가게 터전 명당 주소를 얘기하고 이쁘게 봐주셔서 손님 많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인사를 올리고 나서 손님이 늘게 되면 꼭 음력 초하루 때마다 도깨비님한테 음식을 차려서 정성을 보이라고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다음 날 제가 이제 기도 가는 길에 보니까 말한 대로 도깨비님께 상을 차려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살려고 그래도 정성을 들이는구나. 그 후 가게 손님들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줄을 서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이제 웬만한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만큼 매출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박. 너무 대박이네. 초대박 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어느 순간부터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터 자체 기운도 정성을 올릴 때는 지나갈 때마다 뭔가 이제 따뜻한 그런 기운이었는데 음산한 기운. 그리고 이제 화경으로 보이는데 문간으로 사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자에게 초하루 때마다 음식을 잘 올리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러다가 도깨비님한테 미움 사요. 그러니까 초하루 때마다 꼭 정성 올리세요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가게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 그 여자분이 다시 법당을 찾아오셨어요. 대뜸 선생님 지금 제 아들이 진짜 죽게 생겼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어머나. 사실 여자는 초하루 때마다 정성을 올리지도 않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들도 도깨비터 정도는 내가 기운으로 다 누를 수 있어 라면서 이제 별일 없을 거라고 그냥 바쁘면 말어 이렇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손님이 없는 텅 빈 가게에 주문벨 띵동 그 소리가 막 들리고 오. 밤만 되면 가게 등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뭐 전기가 고장났나 보다 생각을 하고 전기업자를 불러서 점검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게다가 점점 손님의 발걸음이 이제 다 끊어진 거예요. 결국 이제 가게를 내놓게 됐는데 어느 날 몇십 명이 되는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웬일이지? 깜짝 놀라서 기본 상을 서빙을 하는데 벌써 손님들은 앉아서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뭐야?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머리카락을 한 문태기씩 씹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름 돋았어. 여자분이 너무 무서워서 막 뒷걸음질을 치는데 무언가랑 툭 부딪혔어요. 뒤를 휙 돌아보니까 얼굴에 흉터가 막 가득한 여자가 서 있더래요. 그리고 하는 얘기. 배고파. 배고파. 여자를 삼킬 듯이 입을 쩍 벌리는데 으악! 소리를 질렀고 그대로 잠에서 깨어났대요. 꿈이었어요. 네. 잠이었구나. 꿈이었어. 귀신꿈. 식당에서 이제 혼자 졸다가 꿈을 꾼 거였어요. 다행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꿈이 석연치가 않았는데 그치. 다음 날 아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잠정 치레라고는 하지 않았던 아들인데 뇌졸중 때문에 현재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깨비님께서 화가 나서 이런 이제 해를 입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터의 기운 눌러주는 고사를 지내자고 했죠. 얼마 후 가게에서 도깨비님께 제를 올리고 터 지신 안정을 시키는 터 고사를 지내는데 눈앞에 검은 옷을 입은 아저씨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푸짐하게 차린 제사상을 얼마나 배가 고팠나 개걸스럽게 막 먹어댔어요. 도깨비님이 나타나서 배를 채우고 있는 거였죠. 몇 달을 굶었잖아. 주던 밥 안 주면 열받지. 예. 그래. 안 차려줬으니까. 밥을 먹고 아주 만족한 듯이 웃는데 이제 화를 다 누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자를 위한 축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여자분께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제 그곳에서 아들이랑 가게를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다행이다.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행복한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머리카락 너무 무서웠어. 네. 하루는 법당에 30대 초반의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 여자는 올해 운이 어떠냐면서 사주를 불러주는데 사주가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함께 들어왔거든요. 혼이 같이 들어왔다고요? 보이나 보다. 계속 여자의 어머니는 울고 계셨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마침 하경으로 여자가 결혼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울고 계시구나 촉이 딱 왔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면서 우시네 하니까 자기 그 예비 신랑에 대한 자랑을 막 하기 시작해요. 인물도 훤칠하고 자기랑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평판도 좋고 집안도 빵빵하다면서 여자는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애매하다. 그때 대신 할머니께서
올해 결혼하면 낙동강 오리알꼴 날 거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한테 올해만 잘 넘기면 해결이 될 거다라고 했죠. 진짜 고민되겠다. 그 여자가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니까 아주 맞아요. 찝찝한 얼굴로 법당을 나섰어요. 그렇게 이제 다음 해가 되고 그 여자가 다시 법당을 찾아왔어요. 봐봐 꼭 이래. 왜 다시 올 짓을 해? 그런데 예전에 봤던 얼굴은 없고 몰골이 수척하고 온몸이 삐쩍 마른 게 뭔 일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여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들려줬어요. 한참 이제 청첩장도 돌리고 결혼 준비 막바지 단계였는데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바로 그 회사의 20대 후반의 파견직 직원이었어요. 파견직 직원이랑 여자는 외근을 나가는 일이 많아서 둘이 점심을 먹곤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제 여자는 예비 신랑이랑 부딪히는 일이 많았는데 그 파견직 직원에게 넋두리라도 하면 그 직원은 항상 이 여자 편을 들어주면서 달래줬다는 거예요. 안 돼. 까불지 마. 게다가 이제 위로해 준다면서 같이 쇼핑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런 지경까지 이른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네. 그때 여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이 남자를 좀 더 빨리 알았다면 결혼 상대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구나. 한편으론 결혼을 미루라는 얘기가 내년에 이 남자랑 결혼하라는 뜻인가 싶었다고 해요. 나 미치겠다. 흔들리네. 그럴 때마다 여자는 현실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따지면서 파견직 직원을 멀리 했대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하면서 여자의 꿈 같은 신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여자는 같은 팀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집들이도 준비했고 그 중에는 파견직 직원도 껴 있었어요. 아 불편해. 아 불편해. 몸 산다. 그런데 그 직원은 이제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손님 대접에 이제 정신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파견직 직원이 없어진 걸 눈치챈 거예요. 화장실을 둘러봐도 없고 여기저기 찾다가 안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방 침대에 걸터 앉아서 이불을 어루만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친놈이네. 설마 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 뭐 그런 거야? 여자는 놀래서 여기서 뭐 하냐면서 이제 파견직 직원한테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여자의 손목을 딱 잡더래요. 그리고 그동안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렇게 운을 떼는데 마침 남편이 들어온 거죠. 아이고야. 아, 이거 이상하다. 남편 눈에 어떻게 보였겠어? 상박대전 불편하다. 이 미묘한 분위기에 긴 침묵이 흐르고 그때 밖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술을 찾으니까 그날은 쓱 넘어가게 됐어요. 얼마 후 그 직원이 계약이 끝나면서 회사를 떠나게 된 거예요. 여자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안심이 되면서도 아쉬움이 컸다고 했어요. 에헤이. 아쉬움? 그런데 그날 밤 집에 와서 이제 씻고 나왔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더래요. 핸드폰을 보니까 파견직 직원이었는데 영상이랑 문자가 수십 통이 와 있었어요. 여자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하나씩 열어봤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대요. 그 영상은 파견직 직원이 남편이랑 관계를 맺는 영상이었어요. 왜? 남자끼리요? 나 닭살 돋았어. 아! 했어.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과 파견직 직원이 오랫동안 불륜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남편이 결혼하면서 그 파견직 직원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만졌구나. 만지고. 침대에. 어머, 어머, 어머. 근데 이제 계약도 연장해주지 않고 그대로 자기 일 정리해버리니까 화가 나서 불륜 관계를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여자는 심장이 멎을 듯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대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항상 여자의 편을 들어줬던 것부터 그리고 그 직원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까지 사실은 그 파견직 직원이 이 여자를 컨트롤하면서 남자랑 갈라서게 만들려고 이간질을 했던 거죠. 난 내정 좋았어요. 네.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여자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 벌어진 일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를 위해 준비해야죠. 또 남편과 법적 다툼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당부를 했어요. 저는 여자를 위해서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촛불 발언을 100일 동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 여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또 위자료 명목으로 돈도 두둑히 받으면서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게다가 이제 남이 된 그 남자는 여기저기 소문이 다 퍼져서 회사도 그만뒀다고 통쾌하더라고요. 지금 여자분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행복한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자 인생에서 눈물 흘리는 일 없게끔 항상 아직도 법당에서 축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속이 시원해. 잘하셨다. 아, 화가 많이 나네요. 네. 법당에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찾아왔는데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여자는 몸에 진해, 두꺼비, 뱀까지 이상한 동물들을 달고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썩은 내도 진동해서 제가 보고 느낀 걸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냄새도 느껴지시나 봐. 그러니까 여자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온 거라고 했어요. 최근 들어서 잠만 자면 기괴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어느 거리를 걷는데 다리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밑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뱀이 자기 다리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대요. 햄이 제일 싫어. 팔에는 진해가 붙어 있고 두꺼비가 자기 주위로 막 몰려드는데 전부 떼내려고 해도 몸이 도통 움직이질 않아서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아유. 그때 온몸이 뱀처럼 비늘로 뒤덮인 여자 귀신이 자기 코앞으로 막 다가오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노려보더니 목덜미를 콱 깨물었다고 했어요. 아유, 무서라. 당시엔 그냥 악몽을 꾼 거다 생각하곤 가볍게 넘겼는데 여자 귀신이 꿈에서만 찾아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만 자려고 하면 소리가 나더래요. 더 무서워. 그래서 방 안을 이렇게 훑어보는데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굳어 있었대요. 꿈에 나왔던 그 여자 귀신이 지네처럼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잠을 자다가 가슴팍이 너무 아파서 깼는데 그 여자 귀신이 자기 가슴팍에 두꺼비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노려보고 있었대요. 아이고. 그 후로 여자는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몸이 찌뿌둥하고 무겁기만 했는데 나중엔 너무 아파서 어딜 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여자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별의별 검사를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그래서 용하다는 점집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무슨 상황인지 느낌이 팍 왔어요. 그때 제 귓가에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여자는 분명 새와 관련된 것을 집에 들이면서 살을 맞았구나 직감이 왔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자한테 집안에 새와 관련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했죠. 얼마 후에 그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말을 듣고 집을 살펴봤더니 아무리 봐도 새랑 관련된 물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야 그럼? 그때 뻐꾸 뻐꾸 소리가 났대요. 시계? 시계. 뻐꾸기 시계. 뻐꾸기 시계. 이건 뻐꾸기 시계가 정각을 알리는 소리인데 네. 저거구나 싶었다는 거예요. 시계 안에 있던 뻐꾸기도 새긴 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세죠. 여자는 그 자리에서 시계를 부쉈대요. 잘했다. 이제 끝났구나 싶어서 그날 밤 여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고 했어요. 이제는 괜찮아지겠지. 잘했다. 그런데 잠에 들랑말랑 할 때 귓가에 아닌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여자 귀신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던 거예요. 아, 시계가 아니었네. 와 소름 돋았어. 그 후로도 여자의 상태는 똑같았고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자의 집에 가서 직접 살펴보기로 했죠. 약속한 날짜가 됐고 여자의 집을 갔는데 가자마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속도 너무 안 좋아지면서 거실에서 천천히 쭉 살펴보는데 항아리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항아리. 입구가 좁고 호리병같이 생긴 항아리였는데 옥코춘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거기엔 봉황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야, 이렇게 새. 표면에. 그래서 제 귓가에 새소리가 들렸던 거였어요. 바로 항아리를 깨버렸는데 뱀 허물이랑 돌돌 말린 부적이 나오더라고요. 엄마야. 어이구, 뭐야? 누가 그걸 갖다 놓은 거야? 보아하니 이건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도독이라는 저주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여태껏 시달린 거죠. 이건 살을 날린 거다. 이야기해주곤 어디서 이런 걸 받아왔냐고 물어보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회사 후배한테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머. 후배. 미쳤다 그 여자. 아이고. 그 안에 일부러 넣었구나. 우선 오색천을 찍고 향을 피워 둘러내곤 급하게 부정을 씻어냈죠. 그리곤 뱀 허물과 부적을 붓당으로 가져와서 잘 처리했어요. 그 후에는 여자를 위해서 무서워요. 뭐야 뱀. 뭐야? 이렇게 고를 묶어서 고풀이도 했어요. 이 고는 고풀이. 동서남북 중앙 5방에 들어오는 애군액사를 풀어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성분의 나이수에 맞게 수수파따지를 만들어서 살대에 꽂아서 여자에게 낀 애군을 걷어주고 그리고 살 소멸부와 또 마음 안정을 시키는 부적을 지녀드렸어요. 이때 이 살대는 지역마다 틀리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굿을 하냐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 후에 다행히도 여자는 건강도 좋아지고 복직도 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경상도 쪽에 있는 마을에서 굿을 마치고 집에 갈 채비를 하는데 이장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옆마을에서 어떤 분이 절 만나고 싶다며 여기로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실까? 30분쯤 지났나 건너편에 젊어 보이는 한 남자가 이장님한테 부축을 받으면서 왔어요. 남자를 보아하니 부정도 잔뜩 탄 데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양손에는 붕대까지 칭칭 감고 있었어요. 또 뒤에는 검은 사람 형체가 붙어 있었는데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남자에게 붙어 있던 건 저승사자였어요. 역시나. 또 저승사자. 마침 남자도 절 보자마자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명줄도 이태로운 사람이 엄한 짓까지 해서 손도 팔아먹고 부정도 잔뜩 타서 왔네 라고 했죠. 남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결국 마을 회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 남자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호숫가 근처를 영문도 모르고 걷고 있었대요. 그때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쎄하다. 저 멀리 저승사자가 보였다는 거예요. 검은 가세에 두루마기를 입은 저승사자는 남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남자는 겁도 없이 로또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툭 말을 던졌다는 거예요. 저승사자한테 어머. 진짜 깐좋다. 그 말에 저승사자는 남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구라고 답하곤 사라졌다고 했어요. 대답을 해주셨어. 예. 근데 아까 우리 999였잖아요. 그쵸. 그 꿈을 꾸고 난 뒤 남자는 9, 19, 29, 39 다 써놨구나. 이렇게 9가 들어가는 숫자를 찍고 복권을 샀대요. 얼마 후 당첨 번호를 확인했는데 네. 5등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됐네. 남자는 저승사자가 나한테 선물을 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언제 1등에 당첨될지 모르니 그 뒤로 9만 넣어서 매번 복권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야, 큰 착각에 빠졌네요.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네요. 그래도. 그런데 그때쯤부터 남자에게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팔이 굳은 것처럼 잘 움직여지지 않더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까지 꿈쩍할 수 없었대요. 갑자기. 그래서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정확한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팔뿐만 아니라 또 식도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파지면서 나중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건강이 점점 악화됐을 때쯤 다시 한번 저승사자 꿈을 꾸게 됐어요. 이번에도 호숫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저승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저승사자가 2명이었대요. 남자는 저승사자에게 달려가서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 언제 죽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진짜 발단 정말. 그러자 저승사자 한 명이 슥 뒤돌아선 또 구라고 외치는 거예요. 남자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어 보니까 다른 저승사자가 쓱 뒤를 돌아보더니
아홉수라고 말하더래요. 29, 아홉 39, 막. 소름 끼쳐. 알고 보니 이 남자가 로또 번호라고 생각했던 9는 당첨 번호가 아니라 남자가 죽을 시기인 9수를 의미했던 거였어요. 또 모르고 로또라. 잠에서 깨어난 남자는 숨이 턱턱 막혔대요. 왜냐면 이 남자는 올해로 39살이었거든요. 와. 아우 대박.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저승사자는 명줄이 약해진 남자에게 살 기회를 주려고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살 기회를 줬는데 로또 살 기회인 줄 알고 로또를 샀네. 해석을 못하니까. 어. 아홉수를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9라고 일러준 건데 남자는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서 복권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아우, 그 뒤로 이 남자는 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어디선가 저승사자의 눈만 속이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승사자의 명부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을 게 뻔하니까 개명도 하고 그리고 기운이 센 터만 골라가서 저승사자가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간절하다. 또 자기 혼자서 마네킹에다가 본인 사주를 쓴 뒤에 불에 태워서 화장까지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어디서 진짜 들은 건 맞네. 사람 모양의 인형으로 눈속임 해가지고 자기가 죽은 양 거칠애를 한 거예요. 아.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명줄을 회복시키기는커녕 저승사자들의 괘씸죄만 살 뿐이에요. 맞아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남자는 탈까지 났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거였죠. 급기야 남자는 술에 취해서 손검을 보더니 생명선이 짧아서 그런 것 같다고 칼로 생명선 있는 곳을 쫙 그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 오래 살라고. 결국 남자는 아, 병원에 실려갔고 퇴원을 한 뒤 숨만 붙어서 살고 있었는데 옆 마을에서 큰 굿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절 기다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남자분에게 사자굿을 해서 사자를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일러줬어요. 좋은 마음으로 살 기회를 준 사자한테 괘씸죄를 샀고 탈까지 났으니 이건 제대로 풀어줘야 한다 감이 왔거든요. 안 좋은 기운을 털어내기 위해 대수대명도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안 좋은 기운은 싹 물러가고 그리고 남자는 고비였던 39살을 잘 마무리했어요. 또 49살 고비를 무사히 넘기길 바라면서 열심히 법당에서 전환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환기도만.